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대공세를 시작하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이 자포리자 지역의 어떤 전선 상황은 없어요. 완전히 그냥 통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은 거의 러시아 측 이 오신트 소식통들, 즉 러시아 측의 군사 마니아들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서 올리는 정보들을 취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친러시아 성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전선 상황인데, 그 상황을 가지고도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에서 확 치고 내려가면서 러시아군의 이 예비부대가 지금 예비부대가 없으니까 도네츠크, 루안스크, 바흐무트 이 지역에서 예비부대를 끌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흐무트 쪽을 다시 또 대공세를 시작했어요. 아주 세게.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기존의 방어부대 외에 따로 여기저기서 염출해 갈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가 다방면에서 공격을 취하면서 자포리자에서 확 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바흐무트 쪽에서도 아주 큰 전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59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전차 10대 격파, 장갑차 16대 격파, 차량 13대 격파, 야포 19문 격파, 다련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2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이 전과는 제가 또 저희 연구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맞대봐도 이건 자포리자, 즉 남부전선의 이 전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기 전선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이 빈약한 이 피해하고는 상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자포리자를 제외한 기존의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의 전투 상황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포리자까지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러시아군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브란스크 지역에, 브란스크가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죠. 체르니히우와 국경을 하고 있는 곳이 벨라루스, 바로 그 벨라루스 옆에 있는 러시아가 브란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키이우에서 봤을 때 북동쪽에 있는 곳이 이 브란스크 지역인데, 이 브란스크 지역에 발이라고 하는 지대 함 미사일 시스템, 거기는 완전히 내륙인데 거기다가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지상 공격을 한다. 그만큼 지금 미사일이 그냥 없다. 이 가격이 비싼 지대함 미사일을 이런 식으로 브란스크 지역에서, 완전히 내륙 지역에서 지대지 용도로 쓰고 있는 한심한 상황 보고가 됐고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남부의 헤니체스크 지역에 러시아군 지휘부를 공습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이 헤니체스크는 헤르손 남부 지역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남쪽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부를 때려버렸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치고 들어가다가 레오파르트 전차 박살나고 했죠. 그래서 박살난 걸 채워줘야지 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추가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공유하기 위해서 자금을 편성했다. 그걸 가지고 독일에 있는 전차 회사죠. 라인메탈이나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먼,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 전차를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사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자금을 편성한 그 비용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 14대를 주겠다라고 하는 자금을 편성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또 맞추어서 스페인도 우크라이나가 이번 그 1차 공세를 통해서 손실된 레오파르트 전차 있으니까 그 보충해 주겠다 하면서 4대의 레오파르트 A4 전차 보충해 주고, 그리고 장갑차 20대를 보충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이 세 나라가 레오파르트 전차 18대, 장갑차 20대를 빨리 보충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스라엘이 익명의 유럽 2개 국가와
메르카바 전차 판매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를 했고, 이건 뭐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오피셜 낸 겁니다. 자, 메르카바 전차 정말 뭐 어마어마한 방어력의 전차죠. 그런데 뭐 이 이스라엘군이 현재 쓰고 있는 메르카바 5, 메르카바 4 이런 현용 전차가 아니고 메르카바 3 전차일 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동유럽 국가라고 했어요. 동유럽. 그러면 동유럽 국가 중에서 또 200대라고 했어요. 200대의 전차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어디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유럽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이 정도 국가밖에 없다. 그런데 폴란드는 지금 우리 K2 전차 대량 구매하지 않습니까? 루마니아는 지금 뭐 K2를 할 거냐 또는 에이브람스 M1 전차를 할 거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도대체 그럼 또 두 개국인데 어디냐?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거 우리다, 우리 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환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메르카바 3 전차 정말 뭐 어마어마한 방어력을 가진 중동전의 제왕 아니겠습니까? 이 메르카바 전차가 이 전선에 들어가게 되면 과연 러시아가 이 메르카바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이 메르카바는 전적으로 시가전을 위해서 만든 전차죠. 그래서 RPG-7이나 이런 거 몇 방 맞아도 안 깨지게 만든 거예요. 덩치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집채만하게 큰 이런 전차인데, 이야, 이거 가면 러시아 큰일 났네요. 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새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데 이게 빌뉴스에서 결정된다. 곧 이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서 나토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나토에 가입시켜준다 이건 아니겠고, 준회원 이렇게 해서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완전히 지금 정회원 국가들처럼 자동 개입에 준하는 이런 안보 지원, 이런 협약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군이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 차량에 발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벨라루스가 지금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이 국경 경비대 소속의 폴란드군 트럭에게 기관총을 쏘았대요. 그래서 총격전이 수시간에 벌어졌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양측에 다 사상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벨라루스도 폴란드도 이 전쟁에 휩쓸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 세계대전 벌어지는데 벨라루스 자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폴란드하고 만약에 전투 벌어지면 지금 제일 전방, 벨라루스 쪽의 제일 최전방 16사단에 뭐가 가 있죠? 우리 한국의 K2 전차가 있습니다. K2 전차에게 벨라루스 민스크까지 완전히 그냥 짓밟힐 수 있습니다. 자중하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밀 유도 탄약 제밍을 위해서 전자전 자산을 전진 배치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GMLRS, 엑스칼리버 이런 정밀 유도 로켓, 정밀 유도 포탄 이런 것들을 막 써서 아주 정밀하게 전차 뭐 이런 것들을 타격하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그 GPS나 이런 것들을 제밍하는 이 제밍 전자전 시스템을 전진 배치해서 막아내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회수한 브래들리 장갑차를 공개를 했다고 해요. 첫날 공세에서 브래들리 14대 파괴되고 뭐 레오파르트 전차 2대 파괴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진들이 공개가 됐죠. 그 박살났던 브래들리 장갑차를 가지고 와서 재생 작업을 하는데 대전차 미사일 맞았는데도 생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브래들리 장갑차 포탑 뒤편. 제가 봤을 때 이 포탑 뒤편 여기를 맞았지 않을까. 왜냐 여기 뒤에 이제 바스켓이 있는데 그 바스켓에 군장도 넣어놓고 뭐 이럽니다. 그 바스켓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그리고 뭐 걸린 흔적 뭐 이렇게 있는데, 대전차 미사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 보병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이 엄청난 방어력을 보면서 러시아군이 우리는 장갑차에 내부에 탈 수도 없고 좁아서 스쳐도 그냥 장갑차가 파괴되는데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을 맞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구나. 야, 자괴감 느껴진다. 라는 이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전선 후방에서 스웨덴제 CV9040 보병 전투장갑차를 처음으로 식별했다라는 건데, 자, 이 사진입니다. 지금 뭐 전선을 싣고 오고 있는 사진이죠.
스웨덴이 만든 정말 멋지게 생긴 CV9040 40mm 기관포를 장착한 CV9040 보병 전투장갑차인데 이게 50여 대가 자포리자 남부 쪽에 지금 배치되어서 들어가고 있다. 와, 이 CV9040하고 싸울 러시아군 부대는 어느 부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40mm 강력한 화력을 어떻게 감당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CV9040, 이 CV 시리즈도 이 전차처럼 생긴 형상을 한 어떤 그 보병 전투 장갑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CV040이 처음으로 지금 실전에 들어가서 어떤 전과를 내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또 이 CV9040, 이 CV90 시리즈가 우리 한국의 AS21 레드백하고 또 미국에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 평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성능일까? 저도 솔직히 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러시아가 헤르손 내무군 부국장을 계급은 대령입니다.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쏴서 사망 죽여버렸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입니다. 세르게이 A 포스토발로프 대령인데 이 사람이 내무군 그러니까 중국어로 치면 무경 우리로 치면 전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뭐 이런 정도 수준 그렇지만 정규군보다는 조금 아래 등급 그래서 뭐 국경 경비대하고 뭐 이제 이런 것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내무군 부국장 대령을 미사일 쏴서 죽여버렸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러시아군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방어진지를 이탈해 역습을 펴었다가 역습에 나선 부대를 전부 잃는가 하면 그 역습에 나선 부대가 격퇴당해 생긴 방어선의 구멍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쏟아져 들어와 2차 방어선도 위험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역습을 시도했던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 서쪽의 리브노필 정착촌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으며 이로 인해 생긴 방어선의 구멍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6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6월 12일 있었던 러시아군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제114 차량화 소총연대의 무모한 돌격이었습니다.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서부 지역을 방어하며 주 방어선의 측방 엄호를 맡았던 이 부대는 12일 하루에만 두 차례 리브노필 방면으로 역습을 시도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2차 방어선으로 후퇴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114연대의 패퇴 이후 제136 차량화 소총 여단과 제394 차량화 소총 연대, 제40 해군 육전 여단까지 나서서 벨리카 노보실카 일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역습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 역습에서 이들 부대도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나자 우크라이나군은 곧바로 재역습을 감행했습니다. 당초 이 전선은 제35 해병여단과 제68 예거여단이 주력이었는데요. 여기에 리브노필 전방의 우크라이나군 제31 기계화여단,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서 재정비를 마치고 신규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제93 기계화여단이 합세하면서 리브노필, 프리투네 방면으로 돌파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는 러시아군 제114연대와 제394연대가 진지로 돌아가 재편성을 하는 와중에 돌파를 시도해 단숨에 6km 이상 남아있는데요. 공세부대는 치열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T0518 도로 축선상의 스타로마이어스케 정착촌 서쪽에 나타나 러시아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는 이제는 고급 자산이 된 투S-19 자주포와 로켓 발사식 지뢰 살포 시스템을 대거 투입해 우크라이나군 공세 저지에 나섰지만 스타로마이어스케 정착촌 남서쪽에 배치되었던 이들 전력은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와 포병부대의 합동작전에 의해 괴멸되어 현재 이 축선의 러시아군 화력 지원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T0518 축선에 배치된 방어병력이 포위 섬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의 예비대인 제218 전차연대와 143 차량화 소총연대를 급히 해당 방면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우크라이나군 역시 제1전차예단과 제23 기계화예단을 예비대로 준비해두고 있어서 러시아군 전력으로 우크라이나군 돌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스타로마이어스케 일대의 러시아군 부대와 예비대로 투입된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 2개 연대가 괴멸되면 러시아는 자포리자 전선 오레오브 축선의 병력이나
도네츠크의 마린카, 아우디우카 직선의 예비 병력을 빼와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뻔했는데도 무모한 우라 돌격을 감행했던 러시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의외로 좀 고전한다 싶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러시아군이 자충수를 두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자포리자 상황인데요. 자, 이 지역에서 이 지도 보셨지 않습니까? 136 기계화 여단, 또 394 기계화 여단, 40 해군 육전대, 여기가 치고 나갔습니다. 왜? 114 차량화 소총연대가 이 지역에서 괴멸되고, 그러니까 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치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공백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부대가 훅 하고 치고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31 기계화 여단, 23 기계화 여단, 이런 기계화 부대들이 훅 치고 내려가는 그 자료를 러시아군이 스스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생긴 전선에서 원래 여기에서 이만큼 밀렸다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역습에 들어갔는데 깨지니까, 러시아군이 깨지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에서 사실 쑥 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31여단, 23여단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고, 이 T0518, 이 주전선, 주기동로로 여기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다라는 지금 도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이 이런 식으로 치고 사이드로 서쪽에서 들어오고, 주공은 계속 도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상황. 그리고 여기까지 러시아군 방어 영역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불레다르, 그리고 불레다르에서 서쪽 지역에서도 계속 공세를 펴서 여기 있는 예비부대가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불레다르도 지금 뒤에서 파고 들어가서 포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인데, 이 모든 것을 러시아군이 자충수를 뒀다. 그러면은 러시아군 입장에서 자, 예비대 투입해야 돼. 전 전선을 좀 크게 봤을 때 여기 지금 사단 단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단이 바로 127 사단인데, 이 사단 내하에 지금 사단 여기 있죠. 사단 정면에 요게 연대 두 개인데 예비대입니다. 예비부대. 전차 연대 하나 있고 또 차량화 소총 연대가 하나 있죠. 이걸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남쪽의 유일한 예비부대인데, 이 전차 연대 하나, 차량화 소총 연대 하나, 두 개 연대를 예비부대로 보내면 이제는 러시아군은 이 전선에서 밀리면은 이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막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한심한 것은, 여기 좀 보시면 사진을 좀 크게 키워드리면 이거 좀 이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주황색들 잔뜩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방어선 참호파고 뭐 용치 만들어 놓고 하는, 지뢰밭 깔고 하는 그 방어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방어선에서 적을 맞아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방어선을 박차고 나가서 적하고 그냥 맞상대를 하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방어선을 구축해 놨으면 방어선에서 싸워야죠. 마치 삼국지 그 연희 소설에서 세력이 약한 이 부대가, 예를 들어서 위나라 조조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조조군이 훨씬 무력도 강하고 그리고 병력도 많아요. 그게 내가 방어하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저기는 지금 3만 명, 나는 5천 명. 어떻게 됩니까? 5천 명 가지고 그냥 성을 갖다가 농성하고 지켜야 되죠. 왜? 성이라는 훌륭한 방어 무기가 있으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이 5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주제에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성문 열고 뛰쳐나가서 그냥 3만 명짜리 적하고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좋죠. 3만 명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러시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밀렸다라는 뉴스를 오늘 밤 크렘린에 올려보내는 것이 내일 내가 죽는 것보다는 오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왜 밀려? 자, 아웃시켜.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방어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여기 2차 방어선인데 여기에서 한번 또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왜 밀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야, 예비대 빨리 보내. 밀리면 안 돼. 밀렸다라는 보고서를 대통령 각하께 올려보낼 수가 없어.
이런 한심한 상황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예비대 이 두 개의 연대가 박살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바흐무트 이런 데서 다시 예비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또 우크라이나는 또 두고 보면 바보죠. 그러니까 바흐무트를 확 때려버리면은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에서 싸우고 있던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부대를 빼서 이쪽으로 보내줄 텐데 못 보내게 바흐무트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남부전선의 상황이 러시아에게 갈수록 암울하게 돌아가면서 남부전선에 대한 추가적인 예비대 투입 요청이 크렘린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병력은 없는데 러시아가 그동안 공들여 점령했던 다른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파상 공세를 펴며 탈환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동안 러시아가 주로 공세를 벌여왔던 주요 전선에서 역습에 나서 여러 정착촌을 연수에 탈환하고 있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6일 한 목소리로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자포리자 전선의 경우 오레호브 일대의 말라 토크마차카 일대에서 3km, 벨리카 노보실카 일대에서 7km 이상 진격해 이 지역에서만 7개 정착촌을 추가 탈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별개로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공세는 러시아가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갈아 넣으며 완전 점령을 시도했던 부울레다르 전선과 바흐무트 전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루 최대 100m도 전진하지 못했던 러시아군의 졸전과 달리 이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킬로미터 단위로 진격하며 빠르게 주요 거점들을 탈환하고 있습니다. 부울레다르 전선에서는 제72 기계화 여단이 신규 편성된 토로 드론 중대 지원을 받아 6월 15일 하루에만 1km 이상 진격했는데요. 현재 이곳은 러시아군 정예부대인 제5 근위 전차여단, 지난 2월 박살났던 제155 해군 육전여단이 방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공세 위주의 작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전초 진지와 방어 진지가 거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수월하게 공세작전을 펼치며 돌파구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의 상황은 러시아에게 더 암울합니다. 바흐무트 전선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숫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만든 최대 격전지였는데요. 러시아는 올 상반기 공세를 통해 점령했던 바흐무트 북쪽과 남쪽, 서쪽 지역의 거점들을 차례로 잃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M03 고속도로 서쪽의 야히드네와 비르키우카가 우크라이나군 수중에 떨어졌고 고속도로 동쪽 지역 역시 크라스나호라와 블라우다트네 양쪽 정면에 돌파구가 형성되며 솔레다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크라스나호라, 블라우다트네 방면의 돌파구는 우크라이나군 제30기계화 여단과 제119 영토 방위 여단이 열고 있는데요. 여기에 벨라루스 의용군 부대인 카스투스 칼리노스키 연대도 가세해 M03 도로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러시아군 2개 여단급 부대가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루안스크 북부 전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최후의 예비대 전력인 제1근위 전차군과 제6연합군, 제11군단 예하 대대들을 하나둘씩 자포리자 전선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도네츠크 전선 곳곳의 방어선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더는 자포리자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이동하기 시작한 20여 개 여단 규모의 추가 예비부대 전력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본격적인 공세가 이제 일주일을 갓 넘긴 시점에 벌써부터 예비대 걱정을 해야 하는 러시아군. 크렘린군 관계자들은 왜 매일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그러면 예비부대를, 도네츠크에 있는 예비부대를 끌어대서 자포리자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훅 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레다라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하루에 1km를 밀어버렸어요. 1km 그거 뭐라고? 러시아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여기에서 하루에 100m씩 전진했던 그곳을 우크라이나는 한 번 치니까 1km, 한 번 치니까 1km 이렇게 지금 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훌레다르 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시 더 동북쪽에 있는 바흐무트 여기도 또 치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복잡하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이만큼 러시아군이 장악한 돌출부가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도 이만큼 돌출부가 있었죠. 그게 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북쪽에 여기 지금 뉴욕타임스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해놨는데 사실 여기는 야히드네 그리고 그 북쪽에 베르키우카 이런 거 벌써 이미 다 탈원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지하 강당에 갇혀있던 주민들을 370여 명의 주민들을 우크라이나군이 구출해낸 거 이것도 다 지금 공개가 됐죠. 그런데 아직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다 파란색으로 되어야 되죠. 여기는 그래도 사선으로 빨간색을 해놨는데 솔레다르 바로 앞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평평해진 겁니다. 이 정도로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이 북쪽을 방하고 있던 러시아군 200차량화 소총여단 그리고 제1교란정찰여단 그리고 베테랑 PMC 그리고 도네츠크 대대 이 부대들 포위 섬멸될 수도 있죠. 왜? 쑥 치고 들어와서 잘라버리면 되니까. 이런 정도로 러시아군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이게 다냐? 아니죠. 지금 현재 3개 군단을 만들어서 그중에 1개 군단을 보내서 때리고 있는데 그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러시아군이 우세를 보이고 있던 지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2개의 군단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바흐무트 쪽으로 갈지 아니면 바흐무트 북쪽으로 주전장을 삼아서 하나의 군단이 훅 때리고 들어가서 이 붉은색 부분 즉 루한스크 지역의 붉은색 부분 또는 이 지역으로 때려버릴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푸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